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치 오토바이와 리어카의 잘못된 원나잇 만남으로 태어난 혼혈 괴 생명체 같은 특이한 탈 것으로 승차감이나 안전 따위는 진작에 포기해버린 단촐한 구조 덕에 이게 의외로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재미도 좋고 또 냄새도 아주 그런 게 이 툭툭이라는 탈 것은 동남아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백미입니다. 여기 툭툭을 모는 현지 기사들은 주로 해외에서 자국으로 놀러온 관광객들이 주 고객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삼국이 바로 서로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각각 너무도 다른,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죽일 듯이 너무도 싫어하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곳에 가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자면 기존의 캐릭터를 벗고 새로운 캐릭터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가족으로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또는 친구들의 관계 역시 그 수많은 시선들은 때론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처럼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해서 이렇게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은 뭐 거기에 가서 수영장 있는 호텔에 묵고 또 맛있는 걸 먹고 재밌는 것을 보고 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해방감이 심적으로는 가장 큰 휴식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이라는 그런 강력한 익명성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현지 사람들과 만나며 막 내가 원래는 한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사업가라든지 사실은 어떤 대기업에 숨겨진 53번째 아들이라든지 심지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조연 영화 배우라며 오징어 게임에서 나본 것 기억 안 나냐는 것과 같은 얼토당토 않는 뻥을 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보는 사람이 없다 싶어 함부로 행동하여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놀러온 이런 관광객들을 지난 수십 년째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보아온 동남아시아의 이 툭툭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각각의 나라 사람들에 대해 이제는 충분한 빅데이터가 쌓여 나름의 탄탄한 선입견 같은 것, 즉 그들을 구분하는 나름의 방법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지가 이미 꽤 오래되기도 했고, 또 민족성 자체가 소심하기 때문에 조용히 나름 정해진 코스대로 딱딱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것만 하며 정말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즐기고 오는 것으로 유명하며, 한편 이제 막 문명이라는 것에 새롭게 눈을 떠 잔뜩 흥분한 상태에서 막 한 번에 수십 수백 명씩 버스를 타고 나타나 현란한 깃발을 들고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몰려다니고, 또 아무데서나 함부로 응가를 하는 것 같은 믿기 힘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 전 세계 여행지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 와중 우리 한국인들은 마치 꿀벌처럼 정말 부지런하고 귀엽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크다는 그 한국의 인터넷 세상 속 여행 정보가 너무도 많고, 또 무얼 하든 미리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행 도착하는 순간부터 돌아온 날 사이의 모든 시간을 엄청나게 세밀하게 최대 효율성을 발휘한 동선으로 짠 후 도착과 함께 마치 숙제를 하듯 엄청나게 부지런히 움직이며 최대한 많이 먹고 보고 또 많은 사진을 남기고 돌아옵니다. 그 외 이 툭툭 기사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을 구분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툭툭 또는 택시를 부른 다음 그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일단 중국인들의 경우 택시가 도착하고 나면 그제서야 천천히 준비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종 기사들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아 그렇게 시간 개념이 없는 경우 거의 100% 중국 관광객들이며, 한편 일본의 경우 택시를 부른 다음 무슨 엄청난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매 순간 도로 한번 보고 또 폰 한번 본 후 또다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로를 보며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초조하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일본인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이 두 국가들하고는 확실히 다른데, 일단 한국인들은 택시를 부른 다음 미리 밖에 나와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택시가 보이는 것 같으면 막 무섭게 그쪽으로 걸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섭게 막 10년 만에 만난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엄청나게 반가워하며 손을 미친 듯이 흔들며 다가오기 때문에 그 세 나라 가운데서 언제나 한국인은 가장 특이하고 튄다고 합니다. 이건 그 택시 기사들이 한국의 상황을 잘 몰라서 놀랐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내밀하다는 시내버스 기사님과 우리 한국인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무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멀리서 버스가 도착하면 그 빨리빨리 갈증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조건 버스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고, 또 그런 습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친절한 기사님도 일부러 정차역보다
훨씬 전에 미리 버스를 세워 그들의 걸어오고 싶어하는 그 워킹 욕망을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데, 한편 자기가 기다리던 버스가 아닌 경우 혹시라도 바쁜 버스 기사님께서 헛수고하실까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가장 먼저 배운다는 그 아름다운 댄스이자 대한민국 국룰 바디랭귀지인 버스를 바라보며 살짝 뒷스텝을 밟아주는 그 아름다운 행동으로 신호해서 아저씨가 불필요하게 정차하실 일 없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심으로 평생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택시를 불러도 이미 10분 전에 도로에 나가 애타게 택시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으며, 또 그래서 저 멀리 나의 택시가 보이면 너무도 반가워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택시가 거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입으로는 정확히 어디에 세워주면 되는지 친절히 인간 내비게이션을 해주며, 한 손으로는 미리 카드 꺼내서 손에 들고 내밀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벌써 문고리를 잡고 있어야만 만점짜리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사실 이런 건 단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아니면 그 한국 특유의 국민병인 빨리빨리 병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쩌면 그건 일종의 오랜 세월 몸에 배인 배려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미리미리 부지런히 해서 상대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바쁜 나 역시도 빨리빨리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스페인 스튜어디스가 남긴 글에서도 보면 전 세계 그 어떤 승객들보다 한국인 승객들이 가장 독특하고 쉽게 구분이 간다고 말했었는데, 한국인 승객들은 일단 비행기가 착륙을 할 것 같으면 벌써부터 누가 미리 말을 하지 않더라도 테이블도 위로 올려놓고 의자 등받이도 앞으로 당기고 좌석 벨트도 알아서 척척 매놓고, 손에는 이미 진작에 완벽하게 작성이 완료된 입국 신고서까지 다 준비해 준 상태로, 말하자면 정말 500점짜리 학생들처럼 너무도 착하게 미리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한 상태로 착륙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겨 한때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것 보면 중국은 아예 원칙도 기본도 없는 혼돈 그 자체의 카오스 상태의 나라인 듯 싶고, 반대로 일본의 경우 너무 경직이 되어 유도리가 없어 답답한 느낌이 있는 반면, 우리 한국은 뭐가 빠릿빠릿하면서도 항상 유쾌하며 늘 뭔가 더 많이 하고 더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심지어 해외에 편하게 놀러 가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때론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이미 항상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살고 또 늘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멀리 여행을 가서든 아니면 그냥 주말에 집에서 쉴 때에도 이제는 좀 쉬엄쉬엄 다들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히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또 다른 강점인 탁월한 창의성이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게 결국 더 큰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또는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가끔은 좀 편하게 쉬며 여유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순신 장군은 그가 남긴 난중 일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지만 항상 글과 공부를 가까이 하던 대단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병법서들을 다 통달했었을 것이고, 그 지혜들에서 자신만의 강력한 이론까지 추출해내어 그걸 실전 실험까지 모두 마친 채로 아마 그 왜구들을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순신 장군 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 동시대의 또 다른 영웅들인 유성룡과 곽재우가 매우 열심히 탐독했고 실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또 마찬가지로 서양의 나폴레옹 또한 항상 전쟁터에 지니고 다니며 읽었다고 전해지는 병법서가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무려 2500년 전 쓰여진 전설의 병법서 손자병법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손자의 전쟁 전략서를 총 13권으로 정리한
병법서입니다. 서양 세계에 가장 많이 번역되어 판매된 동양 서적으로도 유명하며 단지 전쟁을 위한 병법서만이 아닌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와 또 특히 사업가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어 지난 수천 년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온,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보물과도 같은 병법서이자 훌륭한 철학서입니다. 손자병법은 크게 보면 총 13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계, 작전, 그리고 모공으로 구성된 1편부터 3편에서는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손자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그는 우선 이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해 국내외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추정해 결정하는 과정과 만약 전쟁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후 착수해야 할 전체적인 전략 수립 과정을 아주 친절하게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형, 화공, 행군, 지형 등으로 이루어진 중간 부분에서는 다양한 군사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할지, 예를 들면 다양한 병력 배치와 각각 국지전과 전면전을 위한 전략 수립 외 군대의 이동과 보급 외 첩보전과 같은 실질적인 전쟁의 기술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용간편에서는 간첩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적을 교란하는 기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병법서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손자병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승리는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선은 바로 우리 이순신 장군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전투 철학, 선승구전, 즉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것으로, 또한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적에게는 가장 큰 피해를 입혀 적의 전쟁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손자병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쟁의 목표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 인생이라는 것이 흡사 전쟁과도 같다고들 합니다. 손자가 말하는 전쟁이란 강자는 탐욕을 위해, 한편 약자는 죽지 않기 위해 벌이는 싸움으로 누구는 더 많은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해 세상과 타인들과 싸우고 다른 이들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그 형세가 마치 전쟁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단지 병법서가 아닌 인생 전략서 또는 기업들의 경영 철학서로도 손색이 없어 지난 2500년 동안 널리 읽혀왔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도움을 준 철학서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그 책을 접하는 독자의 나이대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과 또 다른 지혜의 형태로 다가오곤 하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책 50에 읽는 손자병법의 경우 인생과 그동안 치러온 그 치열한 전쟁의 절반이 이미 지난 시점인 대략 나이 50에 이제는 손자병법에서 가르치는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피지기하여 백전불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생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앞서 손자가 생각하는 전쟁의 최고 목표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그 경우 손자가 이 손자병법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백전불태하는 것입니다. 아마 살아오며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았을 문구,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오리지널 문구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닌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그 백전백승과 백전불태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커다란 철학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전쟁이나 인생에 있어서 승리나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는 일단 살아남는 것 또는 생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커다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손자병법의 핵심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중년들이 읽으면 좋을 법한 매우 인문학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인 실용적인 조언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몇 가지만 골라 짧게 소개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3편 모공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구인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의미처럼 이기는 것이 아닌 위태롭지 않게 되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그 결승선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는, 그리고 오직 최고 중 최고만을 기억하고 떠받드는 야속하고 냉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릴 때에는 학교 공부에 커서는 입시, 그리고 이후 취직부터 사업까지 만약 그동안 100번을 싸워왔다면 우리의 승률은 백전백승은커녕 거기서 절반이라도 이긴 사람조차도 매우 드물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된 듯한 억울함과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손자의 철학에 따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남아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이겨왔다는 뜻이며 그래서 앞으로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내가 더 강하고 현명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너무 서둘러서 자신이 이 인생의 전쟁에서 패했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6편 허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순신 장군이 매우 좋아하셨을 만한 부분입니다. 즉 적을 불러내야지 내가 적에게 불려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으로 이걸 다시 말하면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면 상대에게 유리한 곳에서 상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싸우게 되어 패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이걸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대입을 해보아 나와 삶 또는 나와 세상 사이 전쟁으로 볼 때 아니면 나와 내 일 사이의 관계로 볼 때 그게 뭐든 간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든 간에 또는 회사에서 시키는 그 너무도 하기 싫은 업무이든 간에 그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일에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내 일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주도권을 쥐고 그 상황과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통제하게 되면 또 그런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내 일과 생활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점점 더 높아져서 결국 더 강하고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기 싫다는 생각에 억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일의 능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그런 삶은 너무 괴롭고 발전이 없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과거 니체가 아모르 파티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그게 어떤 형태이든 모습이든 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태도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과 그 안에 모든 문제와 고민거리들 그리고 하기 싫은 업무들까지도 이게 일단 현재 나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좀 더 잘해보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태도 자체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곧 실제로 더 쉽게 사랑할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게 되는데 그래서 진정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이 가진 모든 힘든 어려움들과 문제들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여 절대로 그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니체는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람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도 시편 지형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쉽게 풀이하면 병사들에게 너무 잘 대해주기만 하면 나중에 정작 명령을 내릴 때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쓸모없는 군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서로 더 친해지고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야 있겠지만 가급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그리스의 괴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했던 정말 멋진 표현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불을 대하듯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모닥불을 쬐 때처럼 다가갈 때는 너무 뜨겁거나 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멀어질 때도 너무 춥지 않을 만큼만 즉 뜨겁지 않고 딱 따뜻한 정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며 남들과 문제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매우 유용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손자는 첫째도 둘째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적을 공격할 때에도 비이교지 즉 나를 얕보이고 상대를 띄워주어 그를 교만하게 만든 다음 불시에 기습하여 섬멸하는 전략을 뜻하는데 그만큼 교만은 나의 경계심을 풀어지게 하여 약하게 만들고 나의 약점들이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인생의 매우 위험한 함정인 것입니다. 노자 역시 적을 깔보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다. 적을 깔보면 내 보물을 잃게 된다고 했고 옛날 로마에서도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와 장군을 맞이할 때면 그 뒤를 따라가는 노예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그 개선 장군을 향해 큰 목소리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아주 유명한 라틴어 모토인데 네가 지금은 개선 장군이 되어 모두의 환호를 받으며 우쭐댈 수는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무서운 지혜가 담긴 깨달음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중년쯤 되신 분들 가운데
책의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손자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 맞지만 사람이 100명이면 그 100명은 다 각자 다른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전투를 지금 매일같이 치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고 친절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가 싸우고 있는 이 세상과 삶을 상대로 한 그 힘든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느끼고, 또 한편 그래서 더 많은 우리들이 불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 우주에서 가장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우리 한국 중생들에게 5월의 휴일이 너무 적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벌써 지난 주말부터 서울의 도로 곳곳에서는 동종업계 최고 경쟁자이자 동료 가세 생일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결코 밀리지 않는 성대하고도 아름다운,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멋진 연등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국소와 같아서 어느 나라에서 받아들여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그 형태와 방식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비롯해 개인적으로 너무도 좋아하는 티벳 밀교의 그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유산, 그리고 달마로 표현되는 중국의 불교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불교는 전 세계 그 어떤 불교와 비교해도 여러모로 무척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엄청나게 독실한 불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 우리말로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를 부르는 이름은 아주 많아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열애라고 불리기도 하며, 또는 깨달은 자라는 뜻의 부처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그 깨달은 자가 홀로 열반 극락 세계에 드는 것을 미루고 이 세계에 남아 우리 불쌍한 중생들이 모두 열반에 들도록 도운 후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열반에 들겠다는 모습의 부처인 아미타불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이 부처라는 존재는 한때 인간이었으나 이 우주를 통달하는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며 생로불사로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그 모든 축복을 미룰 정도로 예수가 결국에는 단 한 단어 사랑 그 자체인 것처럼 자비 그 자체가 인간의 형상으로 찾아온 존재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통 보살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역시 오리지널 부처 이후 지난 25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었는데, 그 가운데 앞서 본 아미타불과 마찬가지로 열반에 들기를 거부하고 이 사바세계에 남아 남은 중생들도 함께 극락에 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종의 자원봉사자 부처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보살입니다. 무려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우리 한국형 K불교의 경우 그 모든 유산들 중 우리 한국 불교가 이 불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또 그 불심을 얼마나 역대급 창의성과 완성도로 구현해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석가모니가 일생 동안 설법한 가르침들과 그 내용에 대해 후대 사람들이 첨부한 다양한 주석들까지 모두 집대성한, 말하자면 불교 경전의 모든 것이자 완전체 불교 아카이브, 즉 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81,352개의 나무판에 새겨진 이 위대한 경전을 품고 있는 합천 해인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도 소중한 사찰 모양의 도서관이자 보물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팔만대장경은 그 무지막지한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온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던 시기, 불심에 기대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왕실은 물론 군과 민을 포함 온 나라가 한마음이 되어 한자 한자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넣은 신성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당장 내일 다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의 압박 속에서 또 무려 16년 동안 총 8만 개가 넘는 나무판에 5,200만 자가 넘는 글씨를 새겨 넣었으며, 또 시간이 매우 길었던 만큼 그 글씨를 새겨 넣은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바뀌었음에도 그 5,200만 자 가운데
오탈자가 전체 0.0003%밖에 되지 않는 고작 158자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그 서체들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너무도 일정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이 경전에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3번의 절을 하며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말은 총 1억 5천만 번이 넘게 글자를 새기며 부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뜻으로 당시 그 간절했던 마음가짐이 충분히 가늠이 가는 엄청난 정성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진짜로 그 덕에, 물론 그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중국 전체는 물론 오늘날 서양의 상당 부분까지 완전히 패망해버렸던 그 몽골군의 공격을 우리 선조들은 견뎌냈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또 글로 쓰다 보니 올 여름에는 한번 시간을 내어 8만 대장경 보러 혼자 해인사로 다녀오는 짧은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렇게 아름답고도 또 한편으로는 처절했던 우리 한국 불교가 요즘에는 완전 힙하게 다시금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몇 년 전에 본 장면인데,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세상 귀여운 개인용 모기장을 준비해 그 안에 앉아 모기는 물리치고 부처님은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참 전세계 불교 중 이렇게 귀엽고 창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불자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놀라면서도, 또 나도 저기 한번 같이 섞여서 늦은 밤 깊은 산속 사찰에서 부처님 말씀 속에 푹 빠져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게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화끈하고 멋진 불교계의 아이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류진 스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류진 스님이라는 이름은 일단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울 류에 전진한다는 뜻의 진이 더해진 것.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뉴진스의 인기에 얹혀가려는 불교의 무소유, 그리고 무지출 무임승차 정신이 강하게 바탕이 된 끝내주기에 염치 없고 동시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센스 쩌는 법명인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시원했던 우리 윤성호 형님께서 출가는 하지 않고 그냥 법복에 헤드폰만 하나 걸치고 나와 지금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우리 불교의 힙함을 엄청나게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 머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법복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며, 또 저 헤드폰 역시 과거와 현재, 열반과 사바 세계를 이어주는 궁극의 활용 점정 포인트처럼 너무도 잘 어울려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 게다가 이런 멋진 모습으로 음악 디제잉을, 그것도 가장 정신없고 혼돈스러운 음악이자 고리타분한 어른들에게는 마치 지옥과도 같을 무려 EDM 전자 음악에 실어 우리 불교의 신남을 전파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는 이런 해괴하고 천박한 모습은 불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절대로 형태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형식은 오직 배일 뿐, 그 배로 강을 건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며, 일단 강을 건넜다면 이제 그 배는 잊으라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뉴진 스님이라는 새로운 배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불교가 품고 있는 그 무한한 자비와 평온의 세계를 좀 더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도 훌륭하며 이 시대에 딱 맞는 최고의 배라고 생각돼요. 뉴진 스님이 이 부처님 오신 날 이후로도 전 세계를 돌며 지금 그 활약을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부처가 생애 마지막 날에 제자인 아난다에게 남긴 유언 중 한 가지만 뽑아 곱씹어볼까 합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영혼이 간신히 육신을 붙잡고 있던 그 마지막 날에 그는 슬퍼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세상에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인연을 맺어 사랑스럽고 아끼는 마음이 드는 존재들과도 언젠가는 모두 헤어질 수밖에 없기에 슬퍼하지도 탄식하지도 말라 이르시며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내 참으로 그대에게 당부하노니 그 무엇에도 기대지 말라. 자신을 섬을 삼고 오직 자신과 진리만을 의지하며 결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자신이 할 일들을 해나가며 그렇게 다른 누구도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누가 뭐라고 아무리 달리 치장을 하려 해도 우리는 결국 혼자 이 세상에 와서 갈 때도 혼자 가며 사실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혼자입니다. 부처는 일찍이 이르시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어졌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이 마지막 유언을 문고리 삼아 우리 모두 올해에는 자신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지혜와 성장, 그리고 자비와 행복의 등불을 발견하여 언제든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내 안의 작은 열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은 최고의 시간이자 최악의 시간이며 가장 끔찍한 혼돈의 시대이자 희망과 기대의 시대, 최첨단 기술과 무한한 인공지능의 기술이 폭발 중인 지혜의 시대이자 또한 수천 년 묵은 믿음과 이념의 다름을 명분으로 끔찍한 전쟁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어리석음의 시대이며, 그렇게 지금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동시에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희망과 좌절, 그리고 믿음과 불신이 뒤섞여 소용돌이 치고 있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도 좋아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자 근대 문학을 통틀어 어쩌면 전 세계 모든 순정남들의 조상님이자 사랑에 빠진 남자는 얼마나 초월적일 수 있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준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도입부를 연휴 아침부터 창밖으로 추럭추럭 내리는 비에 혼자 취해 빌려와 써본 글입니다. 사실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냐마는 지난 약 20여 년간 나름 참 조용했던 우리 세상이 좋은 쪽으로는 향후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줄 꿈의 기술인 인공지능이 이제는 삶 깊숙이 들어와 현실이 되고 있는 놀라운 세상. 한편 그 반대편로는 마치 영화와도 같았던 코로나 시기가 물러가자마자 이후 사람들의 삶과 숨통을 소리 없이 죄오고 있는, 어쩌면 지난 IMF 때보다도 힘들 수도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지금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조만간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시끄러워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진정한 혼돈의 신이자 옥수수 왕관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자본주의의 진정한 아이콘 트럼프 형님이 곧 재림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트럼프가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거의 확률 99%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올 초 영상에서 너무도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최근 바이든 할아버지의 인기가 드디어 지하실에서 탈출해 바닥으로 올라오며 이제 어느 정도 경쟁이 될지도 모른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친구의 오른팔과 모든 재산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 무조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는 모두 다 바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 성격상 막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질 겁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면 취임식 바로 그 다음 날에 종식되어 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전쟁 또한 며칠 가지 못하고 매듭이 지어질 것이고, 미국은 다시 원래 미국의 그 시그니처 모습인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되어 그 실체도 없는 이념적 갈등의 베일을 걷어버리고 다시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며, 그리고 또 사우디와 중동 국가들과 심지어 북한과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세계는 이제 최근 차오르던 그 전쟁의 불안을 잊고 경제도 다시 안정을 찾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건 트럼프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도 철저하게 사업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전쟁은, 그리고 다툼은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멍청한 짓입니다. 서로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또 때론 격렬하게 대립하며 협상하다 결국에는 서로에게 가장 득이 되는 합의점에 도달해 자멸보다는 평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글로벌 폴리틱 비즈니스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어 앞으로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시에 우리 아시아에 펼쳐질 거의 격변 수준의 변화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조치는 바로 주한미군의 활용에 대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난번 트럼프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게 돈 좀 더 뜯어내자고 방위비 좀 더 올려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닌, 그것보다는 더 거시적인 그림, 즉 동아시아의 안정과 특히 중국에 대한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견제 수단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한국을 그리고 주한미군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어쩌면 트럼프 집권 얼마 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것도 미국 몰래 하는 것도 아닌 미국의 지원 아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최근 다시 제기되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 때에도 아무도 못 건드리던 북한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 핵무기 자체 무장에 대해 기존 정치 문법을 다 건너뛰고 완전 자기만의 황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방식으로 지금과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정치인 특성상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항상 모호한 표현을 써야만 하지만, 그게 만약 미국에게 또는 미국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는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한국이 수백 개의 핵탄두로 무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무서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지만, 보통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각 분야에 대해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 조언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전략을 짭니다. 곧 도래하게 될 트럼프 재선 정권에서 트럼프에게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조언과 특히 한국 상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줄 핵심 중 핵심 인물은 바로 이 사람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그는 미국의 다수 주요 언론들에 의해 새로 들어설 트럼프 정권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 1순위 인물이자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 여러 언론들에서의 인터뷰에서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제는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콜비는 중국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게 언제가 되었던 간에 때가 되면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공은 거의 확실하게 중국의 성공으로 끝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중국이 대만을 먹게 된 이후에는 이제는 한국이 중국의 새로운 타겟이 될 것이라는 게 콜비의 믿음이자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단순히 주한 미군에게 재래식 무기를 더 지원해 주거나 그 규모를 늘리는 방식, 즉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있어 한반도를 지키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것들 말고 매우 확실한 어떤 해결책에 대해 이제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확실한 해결책이란 바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 북한과 중국을 막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 역할은 한국의 핵무장에게 맡기고 그 규모를 축소시켜 방어적인 개념에서만 운영을 하자는 것이 콜비의 생각입니다. 그의 이런 어쩌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주장이 사실 꽤 논리적으로 견고하고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우선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온 일명 핵우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과거 미국이 초강대국이었을 때야 미국이 살짝 어깨만 움직여도 상대국들이 움찔하며 알아서 기었지만, 지금 힘이 많이 빠진 미국의 경우 겁주는 것은커녕 온갖 무서운 말로 경고를 해도 러시아는 보란듯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은 미국에게서 훔친 기술로 미국의 무기들과 너무도 유사한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 북한과 이란은 그 오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버렸습니다. 즉 미국의 기존 핵 확산 관리 전략은 실패했다는 게 그의 지적인데, 여기서 지금 더 큰 문제는 앞서 설명한 그 중국의 멈출 줄 모르는 기세도 그렇지만, 최근 북한이 사정거리가 15,000km에 달하는 화성 18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며 이제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괌이나 하와이가 아닌 워싱턴을 직접 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과연 미국이 서울을 위해 뉴욕이나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그런 여유로운 입장이 아닌, 서울을 활용해서 뉴욕과 워싱턴을 지켜야 하는 다급한 시각에서 이제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 한국을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닌 미국을 위해 한국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상황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에 있어 동맹은 비즈니스다, 우리는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문장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지난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약 7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결정하는 순간 약 1년 안에 대략 14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며, 그 핵을 투발할 수단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강 미사일 강국인 한국에게는 너무 많아서 탈릴 정도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오펜하이머의 소재가 되었던 그 맨하탄 프로젝트,
즉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그 최초 시작 시점부터 첫 핵무기 실험까지 불과 8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늘날 핵 관련 기술력은 그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으며 우리 한국은 세계 원자력 기술 5위 강대국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대략 6개월이면 핵무장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는 그 기술력이나 경제력의 영역에서는 이미 넘칠 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중요한 변수인 국민들의 동의 여부 역시 약 70% 가까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오직 그동안 반대해온 미국의 입장뿐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의 다음 대통령 자리를 이미 예약해놓은 트럼프의 압도적 당선 가능성과 그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하게 될 콜비의 입에서 이렇게 먼저 나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핵무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략 반년만 있으면 결정나게 될 미국 대선에서 정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게 될 경우 그 바로 직후부터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이 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분명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것이 우리 군사력에 거의 치트키 수준의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게 우리 주변 지정학적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미국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아야 하며 또 미국은 더더욱 이 트럼프라는 남자는 절대로 그걸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단순히 방위비 인상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뭔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남은 6개월 동안 꼼꼼하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혹시 보이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던 영화로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단순히 재미뿐 아니라 교육용으로도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이게 제목처럼 보이스 피싱에 대한 영화인데 진짜 너무 사실적으로 그 산업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산업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알게 해주어 아무튼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영화로 영화 스토리 자체도 꽤 재밌었지만 무엇보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세계에 대해 알게 되며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주 짧게 우리 모두가 다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보안에 대해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해킹이나 보이스 피싱 같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더 즐겁게 인터넷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아마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VPN이라는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 아주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의 다 스마트폰에 의지하며 삽니다. 또 그래서 사실 모든 개인 정보들도 거의 다 스마트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매우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왜냐하면 내 스마트폰 안에 개인정보가 밖으로 그것도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유출되는 순간 예를 들면 본인 공인인증서나 각종 은행 정보 또는 그 외 상대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직장 정보들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뉴스들을 통해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범죄 사건들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해자도 자신이 보이스 피싱이나 해킹 같은 사고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매년 가파른 상승세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되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산업 역시 이미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커졌으며 또 동시에 그 회사들이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들 역시 이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능과 매우 저렴한 가격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VPN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외출했듯 나와 인터넷 사이에 한 겹의 견고한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아 인터넷으로 나가는 내 데이터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인터넷에서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들도
모두 차단시켜주는 일종의 디지털 백신 같은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그런 VPN 제품들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서프샤크라는 곳입니다. 다른 여타 앱들처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폰에 설치하기만 하면 이후부터는 혼자 알아서 디지털 보호막이 작동하는 아주 심플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VPN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용도 딱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과 안전입니다. 우선 VPN은 내 디지털 지문인 IP 주소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나가는 내 정보들도 모두 암호화시켜버려 인터넷 저 반대편에서 내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훔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켜버려 내 이메일과 아이디, 각종 비밀번호와 데이터가 완벽하게 보호가 되어 해킹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효과를 제공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VPN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앞서 본 그 데이터 암호 기능에 더해 서프샤크의 엔타이 바이러스 백신이 함께 작동하면서 국내외 해커들이 이상한 피싱 링크 또는 해킹을 통해 내 스마트폰에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를 씹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그런 시도가 있을 때면 즉시 알림을 보내 나에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또 에어백이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물론 운전 중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위험이 닥칠 경우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사실 이제는 거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능만 더 소개를 하자면 이 서프샤크 VPN의 경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IP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우회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전까지는 접속이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던 해외 OTT나 기타 막힌 웹사이트들을 접속할 수 있게 해주어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제약을 벗어나 더 넓고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처럼 여기서 더 길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사용해보며 그 혜택들을 하나씩 체감해 보시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마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 서프샤크 VPN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바로 무료라는 점입니다. 일단 가입하신 후 30일 안에는 아무 때나 간단하게 해지가 되고 또 100%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제공드린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거기서 4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30일 동안 이것저것 살펴보며 충분히 사용해보고 이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설명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이 VPN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 항상 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더 넓고 즐거운 해외 인터넷 생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